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100만 구독자를 달성한 뒤 첫 게스트가 의원님입니다. 와, 첫 패널이. 너무 JTB 능력자 아닙니까? 100만 어떻게 찍어요? 정말 10만도 어려운데 대단하십니다. 의원님들이 축하드려요.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JTB를 사랑해 주시고 계속 예. 청취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신현영 의원님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3 수험생 같아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자료를 다 준비해서 메모하고 형광펜 칠하고 어떻게 그게 시간을 쪼갭니까? 사실 제가 코로나 때는 이렇게까지 물론 열심히 했지만 예. 이 요즘에는 탄핵 국면, 비상계엄 국면 계속해서 뭐 헌재 그리고 재판 이렇기 때문에 법 쪽의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예. 제 전문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마음으로 줄치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매주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려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붕어빵 청문회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붕어빵에 붕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희대 청문회에 정작 조희대가 없어서 그걸 빚고 온 건데 민주당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를 무시했다라고 반발을 하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은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월 국정감사 때 대법원 국정감사를 2번 하겠다는 거예요. 13일 날 국회에서 대법원 국감을 하고 이틀 뒤인 15일 대법원 현장 감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법원이 이런 상황을 자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결국에는 불출석해서 뭐 정말 붕어빵 청문회라고 하거나 아니면 안고 없는 찐빵 예. 또 똑같은 얘기죠. 실제로는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안 나왔을까에 대해서 사실 불출석 사유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의견서만 지난 5월에 안 나올 때랑 똑같은 이유로 거, 예. 복붙을 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이 정도다. 사법부가 아무리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정말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에 대한 분노가 또 한 게이지 올라갔죠. 예. 그런데다가 또 실제로 이번에 5월 달에 안 나오고 이번에도 안 나왔으니까 두 번째 불발된 거죠. 하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10월 달에는 어차피 나와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사실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다라는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의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날에 뭐 4명의 회동이든 2명의 회동이든 간에 그날의 동선 본인이 소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판에 깔아준 건데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찼다라는 면에서 사실은 법사위원회에서는 사실 분노가 쌓인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국정감사 하루 하던 대법원을 10월 13일에는 국회에서 하고 예. 15일 날 현장 검증을 더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죠. 아니 뭐 사법부 압박하려고 막 하루 해야 되는 거를 이틀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장 검증을 하는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 정말 그러면은 전원합의체에서 정말 파기환송할 때 이재명 그 대통령의 그 사건에 대해서 6만 쪽의 기록 예. 제대로 봤느냐. 그리고서는 판단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퀘스천이잖아요. 그럼 6만 쪽에 대한 부분들 출력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산으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그 기억이 남아있을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기록으로 보셨는지 로그는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은 그날 그 판단에서는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법관들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다른 대법관들도 얼마나 이 사안을 그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도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사법개혁한다고 해서 대법관 증원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4명으로 늘릴지 30명으로 늘릴지 아직까지 명수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14명을 26명 또는 30명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30명까지는 좀 하니까 26명까지로 정도, 얘기가 예.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의 합의가 돼서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논의가 개연성이 필요한 것인데 실제로 대법원에서 입장을 냈죠. 예. 우리가 30명으로 증언을 한다. 그랬을 때 1조 4,695억이 더 예산이 필요하다. 예. 근데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서초동에 사실은 대법관 한 분의 그 방이 75평이기 때문에 30명 증원하면은 그 정도의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 그래서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든다.
라는 면에서 정말 그럼 대법관들은 75평에 서초동의 금싸라기 땅에서 꼭 직무를 해야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법사위원장들이 본다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사실 저도 서초동에 근무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기 그 동네가 되게 반포가 비싸요. 한 평에 거의 2억 이제 막 치솟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평 웬 말이. 저도 정말 예 진료하면서 다인실에서 2명이 같이 쓰는데 3평짜리 정도 세 쉐어하거든요. 평. 예. 예 그리고 진료할 때만 잠깐 외래 진료실 갔다가 또 방 비워줘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아 대법관들은 정말 그 무소불위의 권력의 75평의 땅을 꼭 차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그러면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특권의식에 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보면은 고등법원장도 집무실이 132제곱미터, 접견실 33제곱미터, 부속실 40제곱미터가 제공했는데요. 이게 75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면적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겠다라는 면에서 또 이제 그날 현장 가면은 조명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를 핑계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 네.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대법원에 이렇게 많은 재판관들이랑 연구관들이 오면 1심, 2심에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그냥 나름의 그냥 변명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꼭 그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면에서 앞으로 법사위가 계속 사법개혁, 검찰개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더 팩트 체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그 국감을 앞두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나 봐요. 근데 자료 제출 내용이 뭐였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관용차 운행 일지를 달라 그랬더니 대법원이 대법원장의 관용차 운행 일지가 없다. 제출 불가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면서 대법원 현장 감사 때 강하게 따지겠다.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뭐 한덕수, 그다음에 정상명, 그리고 뭐 김충식 이분들과 회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는 모르긴 하지만 그날의 동선이나 아니면 기록이나 이런 것들 오픈하면 확인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록이 없다? 이거 조금 정말 그 공직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공무 관용차인데 기록이 없어도 된다. 새로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래서 방송 시작 전에 저희 회사 물어봤어요. 네. 저희 회사 운행 일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저희 기자들 그리고 대표이사 그 차량에 운행 일지를 다 적어놓는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물며 더 중요한 대법원장의 운행 일지가 없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게 어느 특정 법에 의해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은 하긴 했던데 예. 사실 그게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저희는 기록일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저희는 관용차가 안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제 차 몰고 다녔거든요. 예, 수행 비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뭐 국가에서 보통 제네시스 나오잖아요. 정부 부처에 있으면. 근데 그런 관용차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일지는 사실은 수행 비서들이나 이게 운행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하나의 그런 족적들에 대한 기록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지귀현 부장판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를 지금 갑자기 2번이나 교체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자, 처음에 바꾼 거는 지난 2월 4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달라라는 청구 직후 2월 4일 날, 기존에 6년 동안 써온 그 핸드폰을 갤럭시 S25 울트라 공기계 184만원짜리 비싼 걸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년 동안 핸드폰을 썼으니까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두 번째인데, 이렇게 좋은 핸드폰을 불과 석 달 만에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5월 16일, 지귀현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밝혀진 때 바꿨는데, 자, 이번에는 중국 샤오미폰 48만 원짜리 바꿨어요. 예. 이거 지금 의혹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람들이 실망스럽다고. 예. 왜 샤오미 폰 쓰냐고. 예. 아니, 판사님이? 예, 증거인멸 하려면 아이폰이나, 예, 그런 거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네요. 예,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매우 의혹이 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첫 번째 교체할 때는 6년 썼다고 하니까 교체할만 하네. 예, 라고 예.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점이 교묘한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구속 취소 청구가 들어온 날 갑자기 바꾸는데 사실 그때도 유심을 이전 폰으로 다시 바꿨다가, 꼈다가 새 폰으로 네, 꼈다가 했다가, 네. 새벽 5시에 다시 새로 산 그 갤럭시 S10
S25. 에서 25로 바꿨죠. 바꿨죠. 울트라. 예, 예. 울트라 새벽 5시에 다시 유심을 끼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부지런한가? 새벽 5시에 이거를 이렇게 유심을 바꿀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사실은 그렇고 두 번째가 사실은 교묘한 거죠. 휴대폰 교체를 하는 시점이 민주당에서 룸사롱 의혹을 제기하는 시점에 이틀 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샤오미로 유심을 바꿨다. 다시 이전 갤럭시 25로 바꿨다. 다시 샤오미로 바꾸고 새벽 5시에. 그것도 그렇게 새벽 한다는 5시에. 참 부지런한 분이시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실제로 5월 18일 날 그래서 샤오미에다 유심을 바꾸서는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5월 20일 날 이틀 후죠. 공수처에서 해당 직위원 판사의 그 고발건이 수사 3부에 배당이 되거든요. 예. 혹시나 이제 수사 들어오고 압수수색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판사들도 이렇게 핸드폰 바꾸면서 증거인멸해도 되나? 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요즘에 계속 특검에서도 그렇고 막 구속되는 분들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 보면은 계속 차명폰, 휴대폰 교체 막 이런 것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막 휴대폰 교체한 사람 비상계엄 때 되게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증거인멸의 정황에서의 불미가 될 텐데 왜 그런 걸 자초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황정아 의원이 과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관련 통신사에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예. 딱 전체 기간을 가지고서는 통으로 받은 게 아니라 특정 의심 기간의 그 자료만 휴대폰이 교체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딱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다,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분명히 이 휴대폰 갤럭시 S10 그리고 갤럭시 S25 이거 어디 갔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영민 의원이 법사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 지금 당장 압수수색 해라. 그러면 분명히 S25 폰이 집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 달밖에 안 된 그 좋은 폰을 버릴 일은 없다. 그거 중고폰으로 네. 팔아도 거의 네. 같이 완전 그러면 신상이잖아요. 25년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팔기는 아까울 것 같고 집에 하여튼 있다는 버리기는 거예요.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영민 의원이 법사위에서 그 종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S10, S25다. 이렇게 좋은 폰을 절대 버릴 리 없다. 집에 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해라라고 이렇게 압박하더라고요. 참 요즘 의원님들 참 공부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하여튼간에 그런 생각을 다 하는지. 그러게요. 샤오미 50만 원짜리 알뜰살뜰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S25를 샤오미로 바꿉니까? 저는 앞으로 지금 또 최근에 또 문제됐잖아요. 룸사롱 20번 줬대. 제보 예, 들어왔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샤오미도 잘 보관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위원 부장판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공수처에 수사를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지금 어쨌든 제19 감사계라고 비난이 큰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휴대폰 교체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6년 만에 바꿨는데. 예, 완전. 그리고 석 달 만에 그 비싼 폰을 샤오미로 바꿨는데. 예, 기억을 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보면은 지금 대법원에서 자정작용의 노력이 상실됐다라는 걸 이번에 그 네. 윤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사실 공수처에서도 3번이나 그 윤리 그 감찰단인가요? 예. 거기에 3번이나 자료를 요청을 했대요. 그렇다면 그런 감찰위원회에서도 실제로 그 직위원 판사의 증언이나 진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정황들, 실제로 그날의 뭔가 동선 아니면 휴대폰의 교체 여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자료를 보완해 갖고 사실 진실 공방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할 수 있었을 텐데 최소한의 진술만 가지고서는 판단하면서 본인들은 여기까지라고 그냥 입 딱 닫은 거잖아요. 예. 이거 자체가 지금 대법원의 그런 신뢰가 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하나의 단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직위원 판사가 예전에 그랬어요. 나는 삼겹살에 소맥만 먹는다. 그랬죠. 예. 그리고 그것조차 사주는 사람 별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자마자 곧바로 민주당에서 룸살롱 접대 사진 공개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위원 판사님의 그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탄력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될 시기가 이제 공수처에서 온 겁니다. 예.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주십시오. 예. 자, 이번에도 계속해서 직위원 부장판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정무실장 정의찬 정무실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소통관에서 내용인즉슨 직위원 부장판사의 룸사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사람이 본인이다라고 지금 기자회견장에 나온 건데
무슨 말을 했냐면 그 3월 8일에 그 정의찬 정무실장이 그 제보자로부터 그러니까 3월 8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직후죠. 그때 제보자로부터 그 문제의 그 접대 사진을 받았다라고 기자회견을 했고 그 뒤에 이제 계속 그 제보자와 여러 차례 이제 만나면서 의견 조율을 하고 그리고 4월 말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의찬 부속 정무실장이 공수처에서 2차례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주기현 부장판사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하자 이분이 지금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이 나와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이슈는 지금 3가지인데, 자, 첫 번째 그 접대 횟수 대법원은 한두 차례라고 했는데 제보 그 정의찬 실장 말에 따르면 제보자는 20차례에 가깝게 룸사롱 접대를 했다. 그리고 비용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했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주장인데 제보자는 무슨 소리냐. 제보자가 샀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접대비. 이게 지금 대법원은 지금 한 15만 원 안팎의 뭐 술값이라고 하는데 이 제보자는 수백만 원의 룸사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쟁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 룸사롱이요 회원제래요. 네, 회원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 관리가 돼 있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방문했으면은 거기 있는 뭔가 그 서빙하는 많은 종업원들 얼굴 다 기억할 거예요. 20번이나 왔다 갔다 했으면 그렇죠. 당연히 예.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수사를 제대로 해서 이 부분을 사실관계를 밝힐 때가 매우 온 것이다. 20번 왔다 갔다 했고 수백만 원의 그런 접대를 받았고 실제로 그 회원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검증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지금 그 대법원에서의 그 윤리위의 결과는 사실은 그 룸사롱 민주당이 밝힌 사진 그리고 2명의 변호사 사진 그것만 갖고 사실은 지기현 판사가 최소화해서 톤다운 시켜갖고 이거는 그냥 내가 우연히 2차를 갈 때 후배들 사주려고 잠시 들려갖고 15만 원 낸 거야 라고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윤리위원회 그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한 걸로 예상을 하긴 하겠지만 공수처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당 룸사롱의 회원제라면 그 제보자가 분명히 있고 제보자가 나름 이렇게까지 사진까지 찍도록 초대해가지고 정의찬 지금 정무실장이 사진까지 찍어왔고 또 그걸 김기표 의원님이 법사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보자가 나름의 적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은폐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야 판사로서의 존엄 을 유지하실 수 있고요. 전함. 윤석열의 내란 재판에 지금 부장판사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에 있어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당장 지금 윤석열 그 내란 재판에서 12번 12번, 출석 안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또 공개 재판하는 걸로 검찰에서 지금 신청을 한 상태여서 지기현 판사가 이거를 공개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내일 그 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신상 발언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의 이런 20번의 접대 의혹 그리고 휴대폰을 이렇게 계속해서 바꿨던 이유 본인이 설마 나 얼리 어댑터여서 샤오미도 써보고 싶었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길 바라면서 내일의 그런 신상 발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샤오미 해당 그 점유율이 거의 0%래요. 거의 아무도 안 쓰는 핸드폰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되게 좀 알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트라 25는 거의 2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180만 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걸로 교체했잖아요. 예. 근데 또 교체하려고 하니까 200만 원 사실은 부담되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든 교체는 해야 되겠는데 갤럭시나 아이폰은 안 되는 거야. 야, 샤오미가 이렇게 저렴하구나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점유율이 낮다면은 이렇게 인기가 없는 폰인데 그걸로 바꿨다는 것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얼리 어댑터. 부장판사인데. 아들의 추천, 자녀의 네, 추천, 그렇군요. 주변인의 추천. 예. 자,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이게 대법원이 이를 축소 은폐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의심까지 하고 있어요. 뭐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정의찬 정무실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기현 판사는 재판관 자격이 없다. 법복을 벗고 법관복을 벗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좀 규명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내려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래도 법정에서는 정말 판사님 들어오면 다 같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죠. 그만큼 존경하고 그분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소명하고 진실만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런 재판관님이 룸사롱을 20번이나
그리고 휴대폰 교체를 여러 번 신뢰가 너무 떨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발 사법부의 신뢰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기현 판사님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님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최근처럼 이렇게 대법원장이나 부장판사에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을까 싶어요. 진짜 없었어요. 대부분의 그 국민들은 대법원장 이름 물어보면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요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 알고 있고 더군다나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전 국민 거의 안다는 건 참 아주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어디 가나 정말 핫피플인 건 맞는데 그만큼의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지시고 성실하게 국민들한테 소명을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법정에서 부장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사법부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국민의 일환으로서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정말 이상한 일인 거예요. 예. 지금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있는 상권 분립의 시대에서 사법부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했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중립성, 독립성 이런 것들만 얘기하시는데 그것으로만 면피할 수는 없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객관적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심을 9일 만에 파기환송 했고 그다음에 지기현 부장판사는 그동안 난로했던 걸 시간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예, 초유의 사태라고 초유의 보고요. 사태니까. 예. 그거는 스스로가 초래한 그런 사법부의 불신이기 때문에 예. 스스로 잘 해결하지 않으면 괜히 선량한 그런 사법부에 많은 사람들이 더 피해본다. 결국에는 검찰 개혁하는 이유도 검찰이 초래한 그런 불신, 사법 개혁하는 이유도 사법이 초래한 불신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했을 거라고 믿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매도될 수 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도 지기현 판사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더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검사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그 40명의 검사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검찰청 폐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 안 됐으니까 모순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복귀시켜달라는 건데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항명이다. 처벌해야 된다 그랬어요. 유성윤 의원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특검 예.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연장되고 지금 인력도 보강해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사실 국민으로서는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당장 지금 복귀한다는 건 아니고 특검이 빨리 조속하게 마무리하고서는 복귀시켜달라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런 40명의 그런 집단 메시지가 나와갖고 국민적으로는 뭐야 항명이야? 아니면 태업이야? 이러면서 더 공분이 쌓이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에는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이 되면은 기소, 수소, 수사, 공소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 인정된 권한들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검 기간까지는 행사하셔도 된다. 열심히 수사하시고 열심히 기소하시고 열심히 또 공소 유지하셔라.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이 특검법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부조직법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검찰청 폐지가 되긴 하지만 1년의 유예가 있잖아요. 예. 당장 검사들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1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지금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지만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이랑 형사소송법 다 디테일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대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1년 후에 정말 기소 분리, 수기 분리가 된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국민들이 그런가라고 공감해 주실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면에서 뭐야? 이거 무슨 의도야? 이렇게 의심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검사들이 결국에는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해갖고 성과 내면은 그 다음에 승진하고 결국에는 윤석열 모델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본인들의 그런 승승장구하는 검찰 내에서의 뭔가 그런 넥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니까
보니까 나 수사하기도 뭐 기소하기도 이제는 힘들어라고 하면서 약간 태업하는 거 아니냐. 예. 공무원들이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사 너네들이 스스로 쌓은 그런 불신들을 이렇게 초래해 놓고서는 또 이제 와서는 방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의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목소리 내는 거는 정당치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잘 달래면서 그래도 3특검이 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요동치고 있는 거 아니다. 내부에서 분란 없다라고 하면서 잘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대 특검 가운데 김건희 특검만 지금 전원 복귀한다 그랬고 내란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은 그런 말이 없었어요 지금. 예. 예. 어떻게 보면은 파장이 커지려면은 이제 옆 특검, 그 다음 특검에서도 우리도 복귀시켜줘 막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예.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짐이 없는 거잖아요. 어제 그렇게 발표가 나서 분위기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공감하기도 어렵고. 왜냐면 지금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씨 이 두 사람이 해놓은 지난 3년의 수많은 불법 비리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것을 수사하는 게 검사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안 하고서는 그냥 다시 돌아간다? 아니 이게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요?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본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그 신뢰를 어떻게 스스로를 발로 찰 수 있느냐. 물론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황제 조사하고 무혐의 때리고 그러면서 검사들이 되게 불신을 스스로 일으키면서 검찰청 폐지까지 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초래하긴 했지만 본인들이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더 국민들한테 신의를 보이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검사의 수사의 이런 부분들도 일부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보안 수사 요구권을 어떻게 갈지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책상 떠밀고 의자 떠밀고 나 돌아갈래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에 그냥 투정으로 예.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 댓글을 봤더니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뭐라고 됐냐면 댓글에 왜 복귀한다고 그러냐. 차라리 사표를 내라. 그러면 특별 경찰 그러니까 특경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댓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 그 김건희 특검의 그 전원 복귀 의사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김건희 특검이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세계 특검 가운데 최근에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특검 가운데 하나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 그다음에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대거 입당 의혹 그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매관 매직 의혹까지 할 일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뭐 인천 세관 마약 수사도 그것도 있고요. 있고, 뭐 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돼서 그런 건가라는 예.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특검에 파견된 만큼 끝까지 마무리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사를 열심히 해서 추후에 검찰 개혁이 되는 방향에서 본연들의 역할이 또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집단 목소리를 내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또는 검사로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중하고 우리도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수사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청 폐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0월 드디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무죄일 수도 있는데 검찰이 기소를 해서 국민을 괴롭힌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그리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지 않냐라고 비판까지 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대통령이 또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검찰이 1심 무죄 사건을 받으면 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항소를 해서 검찰의 항소로 유죄로 바뀔 확률이 얼마인지 아느냐라고 이제 그 장관들에게 물어보면서 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검찰이 항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무죄를 받는 확률이 무려 98.3%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98.3%의 국민들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좋겠지만 2심에서 또 무죄를 받기 위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얼마나 고통을 받냐. 라고 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자업자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재판받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변호사 수임비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변호사 수임비 아끼는 거 아니다 평생. 그렇죠. 예.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우리 인생에서의 큰 돈이 사실 지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계속 항소하고 2심, 3심 가면은 계속해서 비용이 더 소비될 수밖에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말 여러 가지 생활에서의 여러 어려움이 분명히 많은 것인데 너무 검찰이 억지 기소하거나 기계적으로 항소나 상고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도 그렇게까지 검사가 자의적으로 상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또 다른 증거가 나오거나 아니면 사건에 사정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검토를 받아서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너무 검사들이 과도하게 그런 기소로 인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현행의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법무부에 지시하는 과정에서 예, 예.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수많은 재판에서의 그런 경험적인 그런 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주문하신 거여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하고 이제 사법 개혁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 같이 아우르면서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항고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형사소송법은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면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혹시 소송 당해보셨어요? 소송은 개인적으로, 예. 저희 뭐 정치하다 보면은요 특히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프론트 라인을 쓰잖아요. 음. 그러면은 고소 고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긴 한데 그 프론트 라인에 있을 때는 고소 고발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을 한번 당해봤어요. 예. 2010년인데 제 기사로 제가 당했는데 내용인즉슨 그 당시에 그 자치단체가 언론사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 언론사는 그 돈을 준 자치단체한테 상을 줘요. 그래서 돈 주고 상 받기라는 그 의혹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당시에 그 기사가 전국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전주방송 그 기자로 재직할 때 전라북도 모델만 삼아가지고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사에서 저를 민사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요? 5억입니다. 5억. 예. 와, 그래서 1심에서 제가 완벽하게 승소를 했어요. 또 하더라고요, 항소를. 그래서 그것 또한 2년 간 것 같은데 제가 제 기억에 저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저희가. 그랬더니 결국 대법원까지는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회사한테 와가지고 나중에 타협을 시도하던데 아니 형사도 아닌 민사를 겪은 제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형사의 정말. 스트레스는 훨씬 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예.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게 지금 그 상소, 그러니까 항소와 상고를 제한하도록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그리고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검찰의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법기관에 있어 보니까 완벽하기 어려운 법안을 어떻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현장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국회의원들은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안도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현장형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배임죄도 폐지한다 그러고 실제로 이런 항소도 남발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고 물론 뭔가 폐지하고 손을 보면 또 그거에 대한 폐해나 부작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방향을 설계하고 하는 거는 정부 부처가 미리 초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법무부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하는 것이 많고 그만큼 법무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의 앞으로의 그런 개혁 과제에서의 역할, 유능함 이런 것들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번 그 대통령 국무발언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98.3%.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또 무죄를 받는 경우가 98.3%.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98.3%는 1심에서 끝나도 되는데 검찰의 무리한 항소로 2심까지 가서 또 어렵게 무죄를 받았는데 예. 그 사이에 돈,
시간, 그 스트레스 엄청난 거 아니에요. 2심에서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매우 적고 그다음에 사실은 대법원까지, 대법원까지 예.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뭐 한 사람 잡으려고 초과상 한 잔 다 태우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피해나 폐해가 상당히 많다. 사실 이렇게 재판이 계속되고 반복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변호사들은 좋은 일이고 스님들이 많아지고 재판이 길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뭔가 소송도 많아지고 그것에 연루된 사람들도 많아지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도 더 심해지고 갈등 사회로 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것이냐. 라는 고민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1심에서 2심, 3심을 거쳐서도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는 경우는 1% 안팎에 불과하다. 예. 그 말이잖아요. 예, 예. 예. 정말 그 수치가 국민들한테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이번 예. 기회에 좀 검찰도 바뀌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소송의 남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저도 사실 뭐 변호사 수임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승소해도 그래서 뭐 피해 보상 받아도 결국에는 그렇죠. 변호사 비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은 마음고생 다 하고 의정 활동은 그만큼 그 기간 동안에 못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이게 국민들한테는 손실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화와 관행을 다시 그래도 돌릴 수 있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